예, 안녕하십니까. 홍해철하고 이재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동학과 농민전쟁을 한번 들여다보셨고요. 지난 시간 얘기를 통해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그 민족 정도의 틀이 아니고 그 정신이 독립운동, 그 이후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는 내용 말씀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동학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역사 학예술 방식에서는 이 동학 혹은 동학에 의한 농민전쟁이 결국 외세를 불러들여서 조선을 망하게 한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 서술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역사하시는 분들이 팩트에 근거, 사실에 근거해서 서술하는 것이라면 우리 이번 포럼에서는 이것을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저희 모가처럼 원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이 동학 혹은 농민전쟁이 조선을 멸망으로 이끈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혹은 이 동아시아 아주 이 반도 조그만 곳에 머물러 있던 이 조선이 세계화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의미를 한번 짚어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상상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또 연구자들의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 석주 이상용 선생을 모셨는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 저희들 현대의 이 자본주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상의 삶들 자체가 아주 조그만 이익에도 다툼을 하고, 그죠? 어떤 큰 대의보다는 아주 작은 이익들에 지금 물질적 가치만, 혹은 눈에 보이는 가치들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삶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은 지금 우리들의 이런 자잘한 삶보다는 대의적, 그죠? 국가가 무엇이고, 민족이 무엇이고, 나라가 어떤 것인지, 혹은 성실이 어떤 것인지, 정직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자기 삶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살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는 민족 문제와 독립운동이기도 하지만 이상용 선생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공자이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모셨기 때문에 강연을 통해서 좋은 내용을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많은 또 생각들 질의응답 시간 통해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스님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장을 역임하셨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편찬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건현대 사학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안동독립운동기념관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수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연구가 있고요. 264 평전, 만주벌, 호랑이, 김동상 등 다수가 있습니다. 여기 김동상 선생도 사실 석주 이상용 선생님과 함께 항일운동을 했던 그 대표적인 운동가이기도 하고요. 오늘 아마 좋은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석주 이상용 선생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김희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저 소개가 과대 포장된 느낌이 있습니다. 손을 청해놓고 조금 띄우는 것이 상례인가 같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독립운동사이고 독립운동사도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는
사실은 학부에서 사학과에서도 근대사 강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대사나 최근세사나 이런 이름으로 강좌가 개설이 되긴 해도 제대로 그 연구한 전공자가 없었고 때문에 저희들 세대가 보통 이 근대사, 독립운동사에서 2세대라고 하는데 제 2세대들이 거의 다 제 또래입니다. 지금 이제 막 환갑이 되는 이런 또래가 제 2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제 2세대가 1980년대, 90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논문을 쏟아내면서 전공이 많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 전공자 중에서도 이제 영역이 마치 우리가 외과에 갔을 때 옛날에는 그저 외과 선생님이 아니라 요즘은 흉부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무슨 외과 수없이 많듯이 말이죠. 독립운동사 전공자도 요즘은 만주전공,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공, 미주전공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전공한 것은 중국 본토 지역,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가 제 1주 전공이고 그래서 속에 말씀이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이라고 하는 작년에까지 7년 동안 거대하게 51권이 나왔는데 그걸 맡았던 편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산동 출신인데 그 노동자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독립운동사를 일찍 관심을 가졌던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한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권하는 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대봉서림에서 헌책방에서 백범일지 한 권을 읽은 게 아마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동대학에 간 게 88년입니다. 26년이 됐는데 안동대학에 가서 얼마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럼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저 혹시나 거슬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안동 사람들은 정말 입만 열면 조상자랑 굉장히 많이 하는데 조상자랑 우리나라에서 2등 가랑 굉장히 섭섭해 하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조상자랑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던 것은 정말 조상 자랑할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회계선생 이후에 안동사회에 대한 그 많은 학맥 인물들에 대하여 자랑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제가 발굴을 해보니까 안동은 너무나도 큰 보석 덩어리가 땅속에 묻혀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이 안동이고 독립유공자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안동입니다. 안동 16만이 살아가는 안동에서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받으신 분이 서울시하고 같습니다. 전국 시군 평균 30명 내외인데 안동은 지금 독립유공자가 350명입니다. 대구는 한 130명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나라 이룰 때 민영환 선생처럼 일본의 저항을 죽음으로 하신 그 자정수국자가 70명이 확인됩니다. 그 중에 경상북도가 18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안동 사람이 10사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성이 굉장히 강하고 따라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 어떻게 저항했는가, 나라를 잃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구를 진행시켜서 99년도에 안동의 독립운동사라는 책을 처음 내면서 기념관을 지읍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제가 지금 직함을 2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장이라는 이 기념관은 안동대학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안동대학에서 영덕 가는 길 쪽으로 6km 지점에 내앞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한자로 천적, 내천자, 앞전자. 그러니까 내가에 있는 내앞 의성김씨 마을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로는 학봉 김성일이라는 분이 이곳에서 태어났고
또 독립운동가로는 일송 김동삼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인물이 바로 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이만하고 이 내한마을은 양극계를 나란히 한 쌍벽을 이루는 대단히 역사 깊은 600년 된 지금도 고가를 자랑하는 마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하회마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내한마을 아는 사람은 없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한마을은 어느덧 사그라들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이 내한마을에서 만주로 독립운동하러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본 바 180명 정도 갔고 150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내한마을은 역사의 뒤연길로 사라진 듯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다가 기념관을 짓자고 제안을 했고 7년 전에 기념관을 문을 열어서 지금 일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직업이 두 개니까 돈도 많이 벌겠네. 그런데 국립대학 교수가 두 군데서 월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망해버린 내한마을에 만든 이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선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 2년 동안 지금 토지 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2년 동안 규모를 더 크게 하고 그래서 대구도 포함하는 경상북도 독립운동사를 전시하는 그런 공간으로 한 2년쯤 뒤에 되면 이제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또 새롭게 일을 벌여놓아서 정신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이 철학원이라는 데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 철학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도 독립운동사 이야기하는 자리라면 얼마든지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비한 분량이 조금 많은 편이어서 그렇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에 대해서는 안동에 이 자리에서 안동 안 가셔보지 않은 분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석주 선생을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시내에서 안동 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보면 왼쪽에 99칸 집이라고 하는 임청각이 있습니다. 그 기찻길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석주 이상용 선생 댁이 임청각이라고 하지요. 그곳에서 후손으로 태어난 석주 선생은 그의 인생이 전반기에는 의병으로서의 민족 문제에 가담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계몽운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앞에 민족운동에서 앞에 의병과 뒤에 나오는 계몽운동은 사상적인 성격은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 이야기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안동사회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라는 게 1895년 을미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있게 되면은 상투를 자를 수 없다라고 하는 유림들이 의병을 일으킨 것이 처음이라 해서 을미의병이 우리나라의 의병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의병사 연구자들이 정리를 해낸 것이 그보다 한 해 앞서 1894년 가보년에 동학이 일어나던 그 시절에 안동에서는 이미 의병이 일어났다. 1894년에 일본군과 싸우는 의병이 1894년에 일어났고 이것을 가보 의병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독립운동의 발상지가 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가 51년인데 그 51년의 독립운동사가 장르가 많습니다. 독립운동사 51년 중에서 딱 중간을 탁 끄면 1919년이 됩니다. 1919년에 혹시 무엇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3.1운동. 다 예석을 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1운동 이전의 독립운동과 이후의 독립운동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3.1운동 때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들어옵니다. 크게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좌파 우파 이야기 중에 빨갱이가 어쩌다 뭐 이야기 이름 나오는 거.
독립운동은 빨개가 더 했느니 뭐니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칠게 그러는 이야기는 전부 독립운동사 전체 중에서 딱 중간 끄었을 때 3.1운동 이후의 이야기고 이전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이 전의 이야기 중에서는 오히려 좌파 우파로 나누라면 의병 계열이 우파일 테고 계몽운동 계열은 좌파입니다. 계몽운동 계열은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길러내고 민족 자본을 양성하고 이런 거니까요. 전통적인 성략적인 질서를 고수하는 보수 이 그룹이 이제 의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51년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중간을 반 나눈다면 그 앞쪽에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의병. 의병 뒤에 의병이 오다가 한 10년쯤 지나면 새로운 물결, 계몽운동이라는 진보가 나타납니다. 보수와 진보가 이때 서로가 갈등을 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진보, 보수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둘 다 나라의 독립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방법과 생각의 차이를 뿐이죠. 그러니까 이상용 선생은 당연히 이런 분들은 전통 유림입니다. 전통 유림은 당연히 전통 사상을 가지고 의병에 참가하고 그러다가 새로운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러면서도 삶은 유림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데 다만 서양의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학생들을 기르는 요즘 표현을 하면 한 20대 중반의 사사상경을 완독한 청년들을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로 키우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혁신유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들이 바로 안동문화권 여기서 말하는 안동시가 아니라 퇴계문화권 전체에 혁명의 분위기를 갖고 오는 분들이지요. 거기에 석주 이상용, 동산 유인식, 일송 김동산이라는 분이 트로이카로 존재합니다. 자, 그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독립운동을 펼쳐갈 것인가 하고 보기 전에 인천각이라는 글자를 보시면은 그 바로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각이고 그 가운데서도 군자정이라는 건물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왜란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희라고 해서 희자 돌림자를 형제들이 쭉 썼고 호를 석주라하고 만주로 망명해서는 상용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당연히 이분은 회계문화권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임천각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채는 비역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깥에 여기에 있는 사랑채, 별채 사랑이죠. 군자정, 이것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중앙선 기찻길이 지나면서 경관을 크게 훼손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희미해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제가 이럴 줄은 몰랐네요. 여기에 이 집안에 3형제가 다 독립유공자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아들, 사위, 조카 다들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학맥을 보면 이 이상용 선생은 퇴계 선생의 학맥 가운데 학봉 김성일 말씀하기에 빠졌군요. 가람이 이연일, 미랑이 이제 내려와서 정제 유치명으로 내려오는 이 김흥락, 서산 김흥락이라고 학봉 김성일의 종손이죠. 그 종손 김흥락 선생의 이 제자로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퇴계 학맥의 어찌 보면 정맥 중에서도 정제 유치명 학맥입니다. 독립운동에는 정제 유치명 학맥은 철두철미하게 참여하는 학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첫 줄기 전기의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분은 처음 전기의병 때는 상을 입고 있어서 의병에 참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상태에서 조부상을 당해서 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외삼촌이 봉화 tak시에 권세현이라는 분이 안동 초대 의병장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분은 의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병도 요즘은 교과서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서 그냥 의병 나오지 않고 정기의병, 중기의병, 후기의병 이렇게 나옵니다. 정기의병은 1894년부터 96년까지 철저하게 유림들이 합니다. 그 다음 1904년부터도 주로 유림들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돌석 같은 인물이 등장한 것이 1906년입니다. 중기의병 때 이제 평민의병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중기의병 무렵에 이분은 의병에 엄청난 거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돈을 투자한다는 게 펀드를 넣어서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병 기지를 만들고 무기를 사들이고 하는데 그런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가야산에 의병 기지를 만들던 것이 차선충이라는 인물을 내세웠지만 실패합니다. 그 뒤에 다시 신돌석에게 지원을 하지만 신돌석마저 1909년에 죽으면은 이게 모든 게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분은 신사장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를 바로 1908년 무렵에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협동학교라고 하는 게 있고 대한협회 안동지회가 있는데 이 협동학교를 보시면 협동의 동자가 같은 동자가 아니고 동력동자라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협회 안동지회가 있는데요. 그 협동학교라고 하는 학교는 바로 내안마을 지금 독립운동 기념관에 들어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동국이고 동국 중에서도 안동이고 안동에서도 동쪽편에 있는 7개 면에서 돈을 내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협동학교는 이 동력동자를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내안마을에 있던 에이성 김씨의 서당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서양의 역사, 지리, 그 다음에 데모크라시, 프레지던트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안동의 보수 유림들이 아주 그만 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변화, 그 다음 특히 대한협회라고 하는 앞서 얼핏 지나갔습니다만 여기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만드는데 이 대한협회도 조금 있으면 나오겠는데요. 아주 이것이 정당운동이다 라고 하는 인식으로 확 바뀝니다. 이게 몇 년이냐면 1908년 말에서 1909년 사이에 안동 시내에서 2,0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이 왼쪽과 오른쪽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혁신유림으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선생님의 학설을 추종하고 형이산업적인 문제와 예하기에 집중합니다. 그런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안동으로 가다 보면 옛날에는 그 암산이라는 고추장을 지나게 되고 그게 고산성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그 외란이 심하고 하니까 향운주례라고 해서 유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곧게 룰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해서 이제 의식을 행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걸 이끌어가던 전통 유림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들어온 신서적을 읽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민주주의라는 걸 생각하고 인권이라는 걸 생각하고 또 사회진화론도 받아들입니다. 그 베트남의 공리주의라든지 헉슬리의 사회진화론을 읽으면서 완전히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때 양재초가 지은 엄경실 문집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이 학교의 교재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망명 이후가 되면 만주로 갔을 때는 마르크스주의조차도 선뜻 본인은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지는 않지만은 마르크스주의가 이야기하는 공산사회라는 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대동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여 선뜻
수용을 하고 그래서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있는 남만주에서는 사회주의가 들어온 이후에도 좌우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김동삼 같은 인물도 무산자 계급들이 이제 이름을 내거는 반제동맹 같은데 들어가서 주역이 됩니다. 다만 그분은 끝까지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결의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같이 안고 가야 할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좌지는 한인 공산주의자에게 암살당했지만 대개 이 안동문화권 출신들의 만주에서 펼치는 독립운동 속에는 좌우 갈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진 너무 허리군요. 이게 지금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 안에 그 협동학교로 출발했던 가상서당을 복원해 놓은 겁니다. 협동학교는 서울의 신민회와 제휴를 해서 협동학교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당시 이 교재로 사용되었던 이 양치차오 양계주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이상용이라는 분이 전통 유림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대한협회 안동지혜라는 걸 만들었는데 시국 강연회, 회보 발간, 그 다음에 의회 설치를 전망합니다. 벌써 광고광고 고정이 살아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의회 설치를 전망하고 그리고 정당 훈련을 이야기하게 되고 단련제라고 해서 이제 이미 우리나라 군대는 해산되고 없고 경찰권도 없고 그 다음 의병도 다 해산됐고 1909년 10월이면 우리나라 의병이 사실상 거의 끝이 납니다. 이제 싸울 길도 없고 그런데 영원히 이렇게 망할 수 없으니까 마을별로 우리 예비군 조직처럼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제치하에서 1910년에 나라를 잃게 되면 일제치하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 조직은 결국 나라 밖으로 나가서 만들 필요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만주망명과 이 독립전쟁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합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석춘 이상용이라는 인물의 그 생각과 활동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한협회 안동지의 취지서도 이분이 쓰게 되는데 그저 대한협회라는 것은 그 뭔가 대한 국민 정당의 모임이다. 대한협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그 국민이 있고 또 나라라는 것은 민의 공산이고 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쭉 쓰면서 민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민들에게 강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10년에 나라를 딱 이루면은 결국 우리가 독립군을 길러서 독립전쟁을 할 밖에 없지 않느냐. 나라를 찾으려면 아마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주에 가서 독립군 길려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워서 우리가 독립될 수 있겠다. 이 자리에서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주에 가서 독립군 길러가지고 그 독립군과 일본과 싸운다. 그래서 이긴다. 그럴 수는 없겠죠.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홋카이도를 점령하고 또 류큐에 오키나와에 있던 류큐의 왕국도 점령하고 요즘도 류큐에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타이완을 공격하고 타이완을 공격했던 운요호라는 배를 한 해 뒤에 우리나라로 와서 폭격을 하죠. 이렇게 침략전에 나선 일본의 침략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계속해서 침략전쟁을 확산해 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반대쪽에 있는 연합군이 생길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전쟁이 나면 그 연합군과 함께 항일전을 벌이고 이제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주로 망명하게 되는데 서울에서는 서울대로 신민회 계열에서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고
안동에는 안동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대락이라는 인물은 이상용 선생의 큰 처남입니다. 맏처남입니다. 그러니까 안동 내안마을입니다. 서초 이상용 선생의 처가가 내안마을이고 그 내안마을의 큰 처남, 이 백파 김대락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김동삼은 본명이 김긍식이라고 해서 십자 돌림자입니다. 이 락자 아래입니다. 그 다음 동산 유인식, 석주 이상용 이런 분들이 논의를 하면서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그 망명길이 지금 지도를 보시니까 얼마나 감이 잡히시겠습니다만 안동에서 안동 사람만 간 게 아니고요. 이 혼반으로 연결되거나 항맥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거대한 집단이 움직입니다. 예컨대 이상용 선생의 매세가 영덕 축산면의 무한박씨 종손 박경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또 백대락 선생의 그 사동이 평해 일진의 사동 황씨. 그 문중이 거대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중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안마을의 의성김 씨가 180명이 움직인다.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이상용 선생도 이 고성희 씨 집안이 150명 움직입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만주로 가는 것이죠. 저 영양의 주실 마을의 한양조 씨라든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만주로 가는 길은 기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1905년에 경부선이 되었으니까 제일 안동에서 가까운 곳이 김천이라고 이분들은 김천으로 걸어갑니다. 1911년 1월 달에 지금 산딸이 된 그 인부가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종선을 만주로 가다가 종선을 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걸어서 김천으로 갔더니 경찰의 검문이 너무 심해서 축복명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 못 가서 백마역에 내립니다. 신의주는 또 검문이 심하니까 한역 전에 내려서 또 걸어서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마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끝까지 약속된 요하연 삼원포랑까지 못 가고 행도천에서 한겨울 넘깁니다. 그때 가보니까 영하 40도 마차를 타고 있는 사람도 발이 얼어서 아무리 덮어도 발이 얼으니까 하루 종일 발을 주물러야 되는 그런 그 어려움 속에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그 만주로 간 사람들을 저희 기념관에서 기리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만주 망명길 개발기 행사를 했습니다. 버스 2대의 인원이 이 망명했던 코스를 따라서 걷다가 버스를 타고 걷다가 버스를 타고 해서 휴전선 도라산 전망대까지 또 기차를 타고 올라갔다 오는 1박 2일 코스에 이분들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만주는 따로 여름에 저희들이 1년에 2차례 이 탐방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기착지 행도천에서 이제 종손이 태어납니다. 자, 만주를 망명지로 택한 큰 이유는 만주를 우리나라 영토의 연장지역으로 인식을 했다는 사실이고 또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이고 또 독립전쟁을 수행하기도 유리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먼저 가 있는 인민들이 존재해서 만주에는 봉금령이 풀린 게 1860년인데요. 1860년 이후에 점점 우리 동포들이 옮겨가기 시작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광활한 항구지가 많은데 가보니까 만주에 사람은 없는데 막 이 풀반, 늪반 이렇더라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 있는 늪이 죽기서 뭘 생각합니까? 내 벼농사 생각합니다. 당장 벼농사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주에는 벼농사가 없었는데 이 독립운동가들이 처음 벼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너무 차서 벽시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한 해 뒤에는 종자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는 시기도 늦춰야 되고 그럼 한 해 동안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새로 돈을 가져가고 거기에 다른 수술을 먹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고생 안 해봤던 이 양반들이라 정말 죽을 고생도 하지만 실제로
가자마자 아이들이 풍토병이 걸려서 죽어나갑니다. 그런 기록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양국민 사이에 항일적인 의식이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변홍사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하얗게 되는 요게 백두산 천지의 위에 구름이 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두만강이고 여기가 이제 압록강인데 요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요 지역을 우리 북간도라고 하고 요 지역을 서간도라고 합니다. 간도 중에서도 서간도, 북간도를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가 이제 그 지반이 있습니다. 그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지반이 여기쯤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 라인, 이 지도가 조금 오른쪽으로 누웠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겠는데 이 라인 위에 저 하얼빈으로 올라가는 라인 위에서 주로 독립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안동 사람들의 영역은 대개 이 지역입니다. 이쪽 연변 지역은 함경도 사람들이 주로 자리를 잡고 이쪽 지역은 평안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자리를 잡습니다. 시온장이라는 데를 나중에 말씀드리는 이상용 선생의 묘소가 있던 곳이어서 일단 표시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해야 될 게 먼저 독립군을 기르려면 사람이 와야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뭐 독립군을 기르죠. 그럼 사람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가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꽃이 피면 벌은 날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먹고 살만하다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만주로 망명한 사람 중에 대부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곳에 가서 먼저 토지를 구입하고 농토를 만들고 먹고 살고 정착을 하고 다음 사람 오시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토지 소유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변 지역은 토지 소유권이 일찍 풀리지만 만주족들의 주력이 살고 있는 이 서간도 쪽은 우리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많이 하는데 협상을 해도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시민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시민권을 가져야 하고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가자마자 지금 외국인이니까 만주족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토지를 빌려야 되고 구입을 하더라도 차명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떼이고 아주 기극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서 농토를 빌리고 농사를 짓고 한 번도 농사 안 지어봤던 사람들이 농사 짓고 먹고 살만하다는 소문이 나고 오라 하고 뒤에 계속해서 해마다 고향 땅에서 얼마큼 팔고 갔지만 또 팔고 자금을 갖다 대면 한 5년쯤 지나면 고향 동네는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독립군 기지가 한 5년, 6년, 7년쯤 지나야 비로소 자족까지는 몰라도 웬만큼 살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기초 공사를 바로 이분들이 가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제 문제면 변호사로 도입한다.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서 중국 당국과 교섭을 한다. 동포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 만주족한테 당하니까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부정기도 맞고 억울하도 말할 길도 없고 그럴 때 이들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의식적으로 힘을 불어주기 위해서 역사책을 씁니다. 만주 땅은 우리 땅이야. 우리 옛날 우리 땅에서 힘을 빌려서 이제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식적으로 힘을 넣기 위해서 역사 서술과 역사 교재도 집필하고 있죠. 최초로 만들어진 조직이 경학사입니다. 1911년에 만들어지는데 그 초대 사장 대표가 바로 석주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신흥학교를 만들었는데 신흥강습소를 만들어서 이게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가 된다 하는데 끝내 대외적으로는 무관학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외국에서 군대를 기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월남전쟁에서 월남이 전쟁에서 패했는데 월남전에서 패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지리산 기슭에
한 일개 대대병력이 모여서 무장하고 군대를 만들었다 한다면 우리 정부가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만주 지역에 우리들의 사관학교를 만들었다. 공식적으로 중국에게 통보하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마구 압력을 넣게 되면 중국 관원이 신흥학교에 와서 갑자기 막 기물을 조사하고 무기가 있나 없나 또 군사훈련을 하는가 하는 거 이렇게 감시 감독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군가를 부르고 독립군가를 배우고 그 체육훈련은 전부 군대훈련이고 이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사문포의 추가가라고 하는 동네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사문포에 있는 대고산이라고 해서 큰 외로운 산이라는 게 있어요. 외로운 고자를 썼는데 별로 산이 없는 곳에 이 산이 굉장히 큰 산입니다. 그래서 뚜렷이 보이는데 이 대고산 자락에서 경악산을 만들고 이 추가가가 있고 여기 뭐 이도가가 있고 지금 넘어 남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흩어져서 우리 문화권에서 간 사람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만주에 가서 이렇게 시골 동네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오면요 사기를 쳐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찍어오면 전부 이거 똑같습니다. 여름에 찍어오면 전부 옥수수 밭입니다. 옥수수 키가 사람 키보다 높으니까요 사진을 찍어오면 전부 옥수수 밭뿐입니다. 도대체 몇 시간을 가서 찍어도 똑같으니까 돌아와서 이게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GPS를 갖고 다니니까 대체로 위치를 잡지만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사진 보고서 천하에 모르는 곳이 이 중국 사진입니다. 이 경악산 취지서도 석주 선생이 이제 씁니다. 이 신흥무관학교가 있던 탐리아라는 곳인데 뭐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려서 이해되실 거예요. 어디 가서 사진 찍어도 이거 똑같아서 그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찍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가서 제가 1년에 2팀씩 이제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독립운동가 구성, 역사 교사, 그 다음에 우리 봉사단 중심으로 해서 이제 2팀씩 갔다 오는데 모든 분이 갔다 오면 왜 저기 아무런 표를 하나 안 해놨느냐고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안원들한테 쫓겨나기 실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광지가 아닌데 큰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공안이 따라다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사문포에는 요즘 중국에 그 공군기지가 훨씬 확충되면서 지금 크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더더욱 이제 출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기자들 특히 한번 갔다 오면 왜 우리 유적지에 표석 하나도 안 세웠냐 정정 그동안 뭐했냐 당장 막 또 씁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왜 그 연변에 안중근 머물렀다는 집 다 부서지는데 왜 그냥 뒀냐고 신문에 떠나서 해마다 이 기자가 또 하면 또 쓰고 저 기자 한 번 갔다 오면 또 쓰고 그럴 때마다 설명합니다. 안중근이 그 집에 머물렀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고. 신문에 먼저 터뜨려놓고 방송에 터뜨려놓고 해명은 나중에 들으니까 그렇게 해마다 기자들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 기자 계시면 용서해 기자 욕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도 너무 방송에 나오는 것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옥수수 밭인데 여름에 가서 찍으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대에 경악사에서 구민단, 한적회 이런 걸로 쭉 갑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요즘 활동하고 있는데 신흥무관학교 뭐 저 이야기하면 전부 이회영, 이시영 형제에 대한 것만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이 경북 북부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왜 교과서에는 옛날에 연구가 너무 신민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민에만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발표에는 아예 안 간다.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말이 바뀌어가지고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 때 뭐 행사하면 안동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회영 선생 아나키스트로 유명한 독립운동가죠. 그런데 그분은 만주망명에서 이 터전을 만드는 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한데 1913년에 자금 마련하러 들어왔다가 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1925년, 1915년에 북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북경에서 활약을 합니다. 근데 정작 죽으라고 고생하는 1913년, 14년, 15년, 16년 이럴 때는 이 경북 북부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 죽을 작도 고생을 하면서 터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족회는 여기 한족회가 민정부, 군정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3.1운동이 나면 만주 지역의 곳곳에서 정부 조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족회는 민정부입니다. 자치단체이지만 각 지역을 요즘 표현하면 시, 군, 면처럼 이렇게 이제 동포들이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그럼 지역별로 행정 조직을 갖고 세금을 거두고 정부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만들어지니까 이름을 군정서로, 서로 군정서로 바꾸게 됩니다. 연변 쪽에는 북로군정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조직으로 변해갑니다. 그 최고 독판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석주 이상영 선생님. 192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910년대에 그렇게 길러진, 만주에서 길러진 독립군이 이제 한바탕을 하는데 그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입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군은 정규군이고 우리 독립군은 비정규군입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정규군이 완패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길이 뭐냐면 만주에 있는 독립군은 만주에 있는 한인 동포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게 만주에 있는 한인 동포들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인 사회를 짓밟아버립니다. 이게 경신참변이라고 합니다. 이 경신참변으로 만주 지역의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아주 쑥밭이 되어가면 독립군들이 이러다가 우리 텃밭을 다 잃겠다 해서 급하게 그 추운 1920년 겨울에 북쪽으로 러시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영하 40~50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 가운데 2,000명이나 되는 독립군이 북상해서 해방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옮겨간 독립군은 이번엔 또 잘 아시다시피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 짜르 정부의 100개 러시아는 동쪽으로 도망 오게 되고 그 다음 혁명을 일으킨 붉은 군대는 동쪽으로 막 밀고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전선이 동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이 나타나는 게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붉은 군대가 장악하고 있는 곳에 우리 뭐 무력항처럼 자유시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옮겨갑니다. 그럴 때 소련의 붉은 군대는 이 독립군을 자기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럴 때 넘어가자는 세력과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세력으로 나뉘게 돼 있고 충돌 속에 한 600명이 희생당하는 피도 뚫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유시 참전이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까지 가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길러진 군대가 북상했다가 흩어져서 자유시로 갔다가 막 흩어져서 만주로 돌아옵니다. 이범석 같은 사람도 해물 쳐서 건너옵니다. 막 넘어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 독립군을 재조직 통합해 나가자라는 노력을
이상용, 김동삼을 하는데 그 조직이 바로 대한통일운동. 흩어져 있는 독립을 어떻게 하면 모을 것인가 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그런 논의를 할 때 북경에 가 있을 때 제가 이 사진이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 제대로 모르고 나중에 상해에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할 때 사진일 거다라고 썼었는데 이분의 기록을 다시 면밀히 보니까 1921년에 북경에 가서 북경에서 군사통일회의를 할 때 21년 가을에 북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상당히 아주 멋있습니다. 그 찍은 사진관 이름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녀와서 이제 곳곳에 새로 터를 잡고 했던 여러 개 마을 중에 하나, 마을옥구. 지금은 지명만 존재할 뿐, 그 당시 모습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대사탄이라는 마을. 이처럼 파리하라는 데가 있는데, 이 간판이라도 있어서 글자라도 확인하면 그 동네구나 알겠는데, 안 그러면 진짜 어딘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1926년에 25년에 국무령이 됩니다.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것과 임시정부다. 우리는 그걸 묶어서 그냥 상임정 하지만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있고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이름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때 이름이 뭐였습니까?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대한제국 1910년에 대한제국으로 망했는데 1919년에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왜 만들었냐?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이라는 인물을 대표로 보내고서 그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파리에 가서 우리 문제 다루어줘. 그러려니까 네 누군데?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에게는 그에 맞는 명찰도 모자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전부 독립을 선언하고 전 세계의 독립을 선언해야 되겠다. 이게 2월 8일 날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시작한 독립선언입니다. 그 독립선언이 국내에 와서는 3일, 만주에 가서는 3월 12일, 연변에서는 3월 13일, 전 세계 한국인이 있는 모든 곳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독립선언에서 조선의 독립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했죠. 그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옛날 교과서에 우리 나왔다 막용을 했습니다. 모든 자의 조선의 독립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독립국을 선언했으면 이름이 있어야죠. 집에 강아지를 키워도 이름을 짓는데 그래서 모여서 이름을 지었다. 뭐라고 할래?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이라 한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이미 탁 써서 손두장 딱 찍었을 때 대한국인 이렇게 대한나라 사람. 그런데 황제가 주권을 포기해서 망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세우는 나라는 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1919년에 만들어진 거죠. 다만 국토가 없고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바깥에서 이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임시정부라고 하고 입법부는 임시의정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우리 5천년 역사인지 1만 년 역사인지 몰라도 최초로 민주공화제가 헌법에 들어갑니다. 그게 제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10조에 국토를 회복하면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하고 대한민국 국회 이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지고 이것을 운영해 가는 것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부인데 우리가 국토를 회복하면 정식 정부와 국회가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 정권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승만을 띄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그때 말하는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대한민국입니다. 남한만의
이승만이 세웠다라고 하는 경우. 그래놓고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설부설합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정동영이 얘기했죠. 북한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영토를 갖고 있는 것 넘어서서 북한 영토까지 다 헌법에 넣어놨으니까 이건 안 맞다.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영토만으로 어찌해야 된다 한마디 했다가 박살이 나. 평양이 북한이 무너지면 평양에 중국군이 먼저 들어가겠냐? 한국군이 먼저 들어가겠냐? 만약 중국군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항의하면 야, 왜 북한이 너희 땅이야? 라고 하면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헌법에 있어요. 그러니 헌법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는 남북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라이트는 남쪽만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유라이트 요구를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란 말은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대통령이란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일본에서 번역해둔 말이에요. 근데 쓰기는 우리가 쓰죠. 그러니 이 대통령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었는데 이게 임시정부를 돌아보도 안 하고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탄핵을 합니다. 탄핵을 하고 박은식이 제2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배관 박은식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헌법 바꾸죠. 도저히 이 대통령 갖고는 독재가 못 벗어나겠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초대 대통령을 2번 하고 2번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때 대통령에서 쫓겨나니까 내각 책임제로 바꾼 거예요. 수상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할래? 하도 대통령한테 뒤어가지고 노비 복자를 써서 국복이라고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 국무령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국무령을 누가 추천하냐면 안창호가 추천합니다. 한데 그가 바탕이 만주에서 있는 바탕이 상해로 옮겨가서 조각을 하지만 내각을 결성하고 장관으로 오라 하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실패하고 만주로 돌아옵니다. 그럼 벌써 연세가 만주 망명할 때 벌써 우리 나이로 54세 됐는데 이제 가서 15년 넘어가 버리면 80 이렇게 되면 70세가 넘어가 버리면 만주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각을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국무령 당선 기사이고요. 그리고 만주에 돌아와서 1932년에 서거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거 순국 80주기 행사를 크게 가졌습니다. 그 돌아가신 마을 이 소가정자촌이라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표지석입니다. 이것도 뭐 그 사진이나 그 사진 비슷합니다만 이 마을에서 돌아가셔갖고 이 산에 이제 70만 원 국내로 모셔오려고 하다가 마적들한테 몽땅 다 뺏기고 다시 후손들은 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산에 가매장 해두었다가 5년 뒤에 조카가 그 묘를 파서 뼈만 추려가지고 이불에 싸서 내고 저 북쪽으로 할빈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석조 선생 유해를 옮겨갔던 불령역이라는 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10년도 사람도 없는 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게 치원창, 하얼빈에서 동쪽으로 한 4, 50분 거리에 있는 시골입니다. 이 치원창이란 마을은 바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개척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록강 유역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경신참배 때 죽게 되면은 저 후방에 기지를 만듭니다. 후방으로. 그 기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치원창이라는 마을은 바로 이 안동문화권 출신들이 만든 영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묘소에 요즘 우리는 저 산에 산소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산이 없어갖고 묻어도 어디에 묻은지 표도 안 납니다. 참 찾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이제 석조 선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이 사진에 보시는 저 빼놓고는 전부 독립운동가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이 8년 전에 그 현장을 옛날에 석주 선생 이후에는 우리 도구로 모셔왔지요. 그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묻혀있던 장소에서 참배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번에 이제 독립운동은 철두철미하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방향은 독립전쟁을 펼치는 것, 실력 양성론, 어연투쟁론, 외교중심론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은 처음에도 우리 교과서에는 의명은 직접 전쟁하는 것이고 계몽운동은 사람을 기르고 그 다음에 민족 자본을 육성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번의 계몽운동 속에는 무장 독립운동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아까 단련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을 만든다 뿐만 아니라 이번 무기를 개발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만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계몽운동 속에는 무장항쟁을 포함하는 계몽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혹시 이렇게 내놓았다가 어떻게 기쁘중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의 3대 독립운동가 이분들 세 분은 다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유공자 3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3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남자만 이야기하니까 만주로 간 여자들은 도대체 언제 이야기하면 좋습니까? 이야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우리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에 한 코너를 여성 중심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석주 이상용 선생의 부인, 그 다음에 며느리, 그 다음에 손부 이 3대가 독립운동의 명가를 지켰다 라고 표현을 했더니만 이걸 전체로 그렇게 해놨더니 그 더세기로 유명한 여성사 전공하시는 한국 여성사학회에서 2번이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보수골통 안동에서 이런 생각을 다 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독한 마누라 밑에 살면은 그런 놈이 나옵니다. 농담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고쳐보질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여성 독립운동가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유관순부터 시작합니다. 모두 다 신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서울에 유학을 해서 신교육을 받은 독립운동가들,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가로 포상된 사람은 이유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경상북도가 독립유공자는 전국에서 제일 많으면서 여성 독립운동가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12명밖에 안 됩니다. 아까 안동이 전국에서 독립유공자 제일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56명입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2036입니다. 그럼 이능은요? 1000명입니다. 지금 경남, 충남, 전남, 경기가 다 1000명 구역입니다. 1등하고 2등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대구를 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성 독립운동가는 너무 적다. 그러니까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평을 살거나 뭐하거나 이런 표가 있는데 이쪽에 독립운동가들을 만지러 갈 때 남자 숫자만큼 여자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은 여사가 쓴 글을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오셔서 매일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 밥을 해대야 되잖아요. 죽을 끓여줘야 되는데 있어야 몰라요. 그러니 손발이 다투면서 억지로 한 끼 대접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허기지니까 서서히 엎어진다. 그 고통 속에 있는 이분들한테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려고 하니까 묵슬기에 독립운동 회의하는데 밥해드렸다. 그렇게 쓸 수도 없고. 독립운동가를 포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는 학교에서 우리 저 숙제를 하면은 담임선생님께서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5개 다 받아보셨죠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찍어주는 게 되었습니다. 참 잘했어요. 근데 참 잘했어요. 서너 분 받았다고 우등상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독립운동을 했는데 6개월 이상 활동 내용이 있거나 또는 3개월 이상의 형을 살았거나 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어느 기준 이상 되면 포상을 합시다라는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다고
한다 하면은 독립운동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뭐 중대장이라든가 무슨 독립군 뭐 소대장이라든가 최소한 그 연락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럴 바에야 독립유공자 훈장 주고 안 주고 받고 안 받고에 연연하지 말고 차라리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기회했는가를 밝혀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향을 확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글이나 뭐 다른 데 발표하거나 또는 무슨 특집 나갈 때 이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제 사람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 김우락이라는 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김대락 선생의 여동생인데 그의 막내 여동생이 김락이라는 이 김대락, 김우락, 김명락, 김소락, 김효락 하는데 사남 삼녀의 막내는 제적동본에 김락으로만 나옵니다. 한결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제 고등경찰조사에서 한 구절 자료를 찾아내서 독립운동가에 포상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도 역시 3대 독립운동가의 안주인입니다. 시아버지 연병장, 단식순절, 남편 독립운동, 두 아들, 두 사위 다 독립운동. 본인도 나이 들어서 3.1운동 때 시위에 참가해서 수비대에 끌려가서 두 눈을 잃고 고생하다가 죽은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발굴해가지고 논문도 쓰고 발표도 많이 했더니 요즘 안동에서는 뮤지컬로 만들어서 락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 그래서 지금 4년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우락이라는 분은 오빠도 만주를 망명한 큰 어른이죠. 그러니까 이 3대의 독립운동을 지켜나가. 그리고 이 손부는 또 허위 선생 집안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책도 발간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 말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국내에서 의병을 지원하거나 참여했다. 제일 처음에 독립운동은 보수적인 차원에서, 전통적인 차원에서 의병의 처음에는 상중이어서 직접 나서지는 못했다가 중기 의병 때부터는 이제 거금을 내놓고 의병을 지원했다. 그러다가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상황에 그걸 판단을 하고서 계몽운동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수 사회에 있던 안동에서 특히 튼튼한 성장을 시키고 있는 이 안동 사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바뀌면서 이분이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끌고 나가면서 이제 요즘 말하는 시민 강연회를 열게 되고 청년들에게 나라의 주인은 민이며 그리고 우리는 정당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직 선진적으로 끌고 나가고 그러나 또 나라를 다시 찾으려면 군대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자마자 만주로 망명하고 그리고 나라 밖으로 가서는 그곳에 만주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 지도자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독립운동이 곳곳에서 좌우 분열, 좌우 갈등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1920년대에 좌우를 다 끌어안고 가요. 그래서 그 조카들은 이광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좌우를 다 끌어안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갈등이 적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인가요?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끝입니다. 뭔가 마지막에 장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마치겠습니다.